달콤함과 특유의 짙은 향기, 초록빛의 주인공 샐러리. 서양식 미나리로 불리는 샐러리는 미나리과에 속하며 키가 1m나 자라는 한도의 살이 풀이다. 3000년 전부터 약초로 이용되어 온 샐러리는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채소로 재배되기 시작했다는데 서양 요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 건강밥상 오늘은 초록빛 컬러푸드 샐러리와 함께한다. 샐러리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열량은 낮지만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시 부족해진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샐러리에 들어있는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샐러리는 혈관의 수축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과 식이섬유의 보고 샐러리. 비타민 A부터 B, C까지 그야말로 자연이 선물한 천연 영양제다. 만능 채소 샐러리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쌉싸름한 샐러리의 맛있는 변신. 영혼까지 따뜻해지는 치킨 샐러리 스프.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팔색조 샐러리가 고소한 샐러드로 변신한다. 참깨 드레싱에 곁들인 샐러리 샐러드. 이 맛 건강하게 맛있다. 서양에서 보양식처럼 즐겨 먹는 스프 중에 하나가 바로 치킨 스프인데요. 여기에 샐러리를 넣게 되면 닭의 잡내도 잡고 향이 좋아서 감칠맛을 돋게 됩니다. 오늘은 서양의 보양식인 치킨 샐러리 스프 만들어 볼게요. 샐러리는 줄기가 길고 굵으면서 단단한 게 좋다. 또 겉대와 속대의 굵기가 일정한 게 맛있는 샐러리다. 식초를 희석한 물에 깨끗이 씻어낸 샐러리는 먼저 잎을 말끔하게 정리한다. 손질한 샐러리는 너무 얇지 않게 사선으로 어슷하게 썰어주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썰어야 스프 맛이 사이사이 쏙쏙 배어든다. 또 양배추와 당근, 감자, 마늘도 작은 큐브 모양으로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한다. 치킨 스프에 모든 재료를 넣고 푹 끓일 거라서 맛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채소를 작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큰 냄비에 치킨 스톡이나 닭뼈를 우린 육수를 붓고 닭가슴살과 감자, 당근, 마늘, 불린 렌틸콩을 넣은 후 센 불에서 끓여준다. 10여 분 정도 삶아 감자와 렌틸콩이 부드럽게 익을 때쯤 양배추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 속까지 푹 익은 닭가슴살을 건져내 한 김 식힌 후 찢어준다. 닭가슴살은 칼로 썰면 으스러질 수 있으니 별대로 촘촘하게 찢어주는 게 포인트다. 저는 오늘 치킨 스프에 감자를 넣었는데요. 감자 대신 고구마를 넣어도 맛있고요. 렌틸콩 대신에 병아리콩이나 강낭콩 등 좋아하는 콩 종류를 다 넣으셔도 잘 어울립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두른 후 치킨 샐러리 스프의 주인공 샐러리를 볶아주는데 소금과 후추로 살짝 간을 해가며 고루 볶아주자. 이어서 볶은 샐러리와 손질한 닭가슴살을 한데 넣은 후 다시 한번 푹 끓여주자. 여기에 꿀팁 하나. 닭 비린내를 잡아줄 레몬즙도 넣어주는데 먹기 직전에 넣으면 상큼함이 살아난다. 샐러리는 단단한 채소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향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푹 끓여주세요. 신선한 채소와 향긋한 샐러리의 부드러운 하모니. 명실상부 한 그릇 보양식이 탄생했다. 바람결이 차가워진 요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스프 한 그릇. 건강한 맛이 살아있는 영양 만점 소울푸드가 완성됐다. 우리는 보통 샐러리를 생으로 먹게 될 때 마요네즈에 찍어 먹곤 하죠. 향이 강한 만큼 부드러운 느낌의 소스와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고소한 참깨향이 가득한 타이니 소스를 곁들인 샐러리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샐러리는 소량으로 구매해 바로 사용하는 게 좋지만 혹시나 보관해두고 사용해야 된다면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싸 냉장실에 보관하면 사흘 정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깨끗이 씻은 샐러리는 줄기에 칼집을 낸 후 칼이나 필러를 이용해 줄기의 심줄을 제거하는데 귀로도 맛있게 먹는다는 샐러리. 샐러드에 들어갈 샐러리는 오이지를 썰듯 총총 썰어 준비한다.
생으로 먹는 샐러리는 겉부분에 섬유질이 많아서 꽤 질긴데요. 이럴 때는 겉부분을 꼼꼼하게 잘 벗겨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은은한 향과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양송이 버섯. 샐러드에 들어갈 양송이 버섯은 키친타월로만 잘 닦아낸 후 샐러드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 껍질을 벗겨낸 다음 얇게 편썰어 준비한다. 썰어놓은 재료들은 큰 볼에 넣은 후 레몬즙과 발사믹 식초, 소금과 후추를 넣고 고루 섞이도록 잘 버무려 5분 동안 재워둔다. 이어서 참깨 드레싱도 준비하는데 작은 볼에 타히니 소스와 물, 소금을 넣고 충분히 잘 저어주면 된다. 참깨 드레싱을 만드실 때는 타히니 소스에 물을 첨가해서 계속해서 저어주시면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샐러리 샐러드 만들기 마지막 단계. 버섯과 샐러리에 올리브유와 파슬리를 넣고 맛이 잘 섞이도록 가볍게 버무려준다. 이제 접시에 참깨 드레싱을 넉넉하게 두른 후 버섯과 샐러리를 예쁘게 올리고 후추까지 살짝 뿌려주면 참깨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리 샐러드 완성! 오늘 만든 샐러리 샐러드는 버섯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서빙한 후 30분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리의 향 그대로 드레싱과 어우러져 입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상큼함.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10분 안에 뚝딱 완벽한 에피타이저가 탄생했다. 샐러리는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리아세틸렌 성분이 염증을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 효과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체내 pH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성질이 찬 샐러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임산부는 자궁 수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이 주신 자연의 선물 샐러리. 낮은 열량의 풍부한 영양분, 거기에 아삭한 식감까지. 귀와 입으로 한 번, 그리고 코로 한 번.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힐링푸드다. 상큼, 아삭, 향긋함에 축 처지는 기분까지 업시켜줄 수 있는 천연 비타민 샐러리. 이번 주말 맛있고 간편한 레시피를 원한다면 샐러리를 이용한 건강 밥상은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이어폰을 끼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큰 소리로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음성 난청은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을 감지하기 어렵고 치료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하고 나서 귀가 좀 먹먹해졌거나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들린다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30분 사용을 하고 5분 정도는 이어폰을 빼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는 거,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낙상이나 추락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머리에 손상을 입는 두부 외상 역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두부 외상은 한 번 손상되면 영구 후유증을 남기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두부 외상은 뇌와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의 그런 외력성 손상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또 증상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두피 및 안면부 손상까지 두부 외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15초마다 한 명씩 흔하게 발생하는 두부 외상. 그 가운데 6%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장기간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반한다. 또한 두부 외상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치료 타이밍과의 싸움, 두부 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로 돼 있는 부분이 바로 두개골이죠. 그래서 두부는 쉽게 상처가 나지 않지만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치명적인 결과까지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두부 외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신의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부 외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두부 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두부 외상이란 외력에 의한 뇌와 두개골의 손상, 이것은 좁은 의미를 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안면부와 두피 및 손상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외상으로 인하여 인지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부 외상으로 인한 정신 사회적인 기능 장애 역시 중요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리 쪽은 워낙 단단해서 상처가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개골의 구조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두개골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모식화하였습니다. 두개골의 구조는 우리 두피 밑에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 두개골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뇌를 싸고 있는 세 가지의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경질막, 지주막, 그리고 연질막 이렇게 세 가지의 막으로 뇌가 쌓여 있고요. 그 밑으로 뇌 실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물 속에서 외상이 발생하는 모든 것을 두부 외상으로 총칭합니다. 두개골이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만큼 이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두부 외상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건지 실제로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통계가 잘 잡힌 미국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5초에 한 명씩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연간 250만 명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88%는 응급실 진료 후에 귀가하는 비교적 경증의 두부 외상 환자로 분류되어 있고 11%의 경우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고 약 3%는 안타깝지만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경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6%는 생존을 하더라도 장기간의 그 막대한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동반되는 수준으로 현황 보고되어 있습니다. 15초에 한 명꼴로 발생을 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 2017년 기준으로서 연간 약 25만 명의 환자가 두부 외상 환자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체 외상 환자의 사망 및 장애 유발의 주 원인으로서 두부 외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비로는 남자가 약 70% 그리고 여성 환자가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 평균 나이가 35세로 굉장히 젊은 나이의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두부 외상 환자가 점차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부 외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좀 떠올려 보면 얼핏 생각하기에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예, 전체 통계치로 봤을 때는 약 45%의 환자가 추락 및 낙상으로 두부 외상을 입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이 중 3분의 1은 차량 내 사고 또 3분의 1은 차량 외 보행자 사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륜차 사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2%의 환자에는 폭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원인으로 두부 외상을 입을 수 있고요. 소아 청년층 같이 젊은 층에서는 교통사고 및 작업 중 추락사고 등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노인층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낙상, 침상에서 낙하한다든지 걷다가 미끄러진다든지 하는 낙상이 두부 외상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부 외상이 생겼을 때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두부 외상의 증상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두통으로 알려져 있고 이 두통의 양상 역시 가벼운 두통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한 두통까지 다양합니다. 또 하나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환자가 특별히 먹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상 이후에 이런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증상 역시 두부 외상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수상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기억 상실 등이 그 증상이고요. 이 3번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동공 크기 변화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 뇌 손상 반대편에 마비가 오는 편마비 증상을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중증 증상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증상들로 두부 외상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예, 두부 외상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일단 환자의 나이 그리고 무슨 병이 있는지 기왕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또한 어떻게 다쳤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환자가 외상 이후에 구토라든지 구역감을 호소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 머리를 다친 이후에 경기 발작이 있는지 또 평상시 먹고 있던 약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문제고 또 간단하게 신경학적 검진으로서 이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를 이용하여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이런 척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굉장히 생소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란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점수로서 체계화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이런 척도 검사법입니다. 눈 반응과 언어 반응 그리고 운동 반응 요 세 가지 항목을 점수로서 측정하는 것이고 경증은 13에서 15점은 경증 두부 외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가 9점에서 12점은 중등도 그리고 8점 이하를 중증 두부 외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진단과 진찰이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검사가 시행이 될 텐데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부 외상의 영상학적인 진단 방법으로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X선 검사입니다. 두개골 골절 여부와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X선 검사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뇌 실질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 CT 사진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고 신속하게 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뇌 실질의 미세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MRI는 검사 시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 환자가 있으면은 실행에 제한이 따릅니다. 또 필요시에는 뇌혈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이나 아니면 뇌혈관 CT, 뇌혈관 MRI를 사용하여서 뇌혈관 검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은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두부 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부 외상은 외력에 의해 일어나는 머리 부분의 손상을 의미한다. 성인의 장애와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외상의 정도가 다양하며 두피, 두개골, 뇌가 각각 또는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으로 인한 손상이나 작업장 안전사고와 함께 교통사고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 환자분 교통사고 이후에 무슨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지금 두통이랑 이제 구토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정신을 잃었나요? 네, 그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그 두통 그 강도나 빈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점점 두통은 나아지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아픕니다. 사고 이후에 그 생활이 좀 어떠세요? 잠도 잘 안 오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교통사고는 특별한 부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신체에 큰 충격을 유발한다. 뇌진탕 후 증후군이나 지연성 두개내 출혈 등 여러 가지 후유 장애를 일으키는데 두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에 두통과 구역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서 내원했던 환자이고 검사에서 뇌와 두개골에 손상의 흔적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봤을 때 환자는 뇌진탕으로 진단할 수 있고 적절한 약물 치료 및 이런 대증적인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시야가 흐릿해진다거나 어지럼증, 구토감 등이 동반되는 외상 후 두통의 경우 뇌진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를 통한 골절 여부 확인과 함께 CT 검사를 통해 출혈의 여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얼마 전에 계단 내려가다 넘어졌는데 그 이후로 좀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워서 오게 됐습니다. 혹시 그럼 다칠 때 그 머리를 직접 부딪혔나요? 네,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다치고 나서 그 구토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나요? 팔다리 마비 증상은 특별히 없고 울렁거리는 건 계속 있어요.
두부 외상으로 인한 대부분의 증상은 외상 직후에 나타난다. 하지만 다친 직후엔 정상으로 보이다가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경증 두부 외상의 경우 뒤늦게 지연성 출혈 등이 발생해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 환자는 이 낙상으로 내원하였고요. 처음 이 CT에서는 뇌 손상의 흔적은 보이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머리를 부딪힌 병력이 있기 때문에 수시간 후에라도 두통, 부역감, 구토 증상이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내원하여서 뇌 CT를 재촬영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두부 외상이 심한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 관찰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약물 치료와 함께 수술 치료가 이루어진다. 또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나 운동 장애가 있다면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등도 병행하게 되는데 이처럼 두부 손상 치료는 정밀함과 함께 촌각을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뇌라는 장기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한번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 후유증이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 두부 손상은 CT나 MRI 이상의 고가의 장비를 요하는 그런 수상 범주이며 또한 이런 초기에는 경미했던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시간 만에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두부 외상은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일부에선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크다. 사고 직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심한 관찰과 대응이 중요한데 특히 고령이나 출혈 질환 환자, 약물 사용의 병력이 있다면 사고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정밀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한 두부 외상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두부 외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두부 외상, 이 충격과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또 나뉠 것 같은데 두부 외상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두부 외상의 종류는 크게 충격의 형태에 따라서 국소성인지 미만성인지에 따라 그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국소성이라고 하면은 충격의 행태가 한 부분에 국한된 충격 형태를 의미하고요. 미만성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뇌 전반부에 걸친 넓은 범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소성 손상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두부 외상의 종류로는 첫 번째가 두개골의 골절이고요. 그리고 뇌의 출혈성 좌상, 그 앞서 말씀드린 뇌를 싸고 있는 막인 경막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피가 고이는 경막 외혈종, 경막 하혈종이 있을 수 있고요. 충격 범위가 넓게 퍼진 미만성 손상으로 뇌진탕을 꼽을 수 있고 또한 미만성 축삭 손상도 역시 미만성 손상의 한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부 외상 종류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알고 있는 뇌진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의학적인 정의는 외상 이후에 뇌간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신경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범주가 즉각적이고 또 일시적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증상 자체가 수상 직후에 거의 바로 일어나고 빠른 사람들은 수시간 내에 좋아지는 그런 수상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진탕은 전형적인 CT, MRI 소견은 없고 대부분의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여러 번 하였으나 이상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뇌진탕 증상으로서 두통, 그리고 현기증, 기억장애, 구역구토, 집중력 장애도 호소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명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개골이 단단하지만 의외로 두개골 골절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두개골 골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개골의 골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두개골 골절 형태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두개골 골절의 모습이 선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선상골절로 명시하는데 이 선상골절은 두개골 골절 중에서 가장 많은 골절이고요. 이 골절 자체가 뇌 실질을 침범하지 않았거나 뇌척수액 유출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를 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절로 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골절 편이 이렇게 바스라지는 분쇄 골절 양상을 띠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미용 목적 또는 치료 목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골절 편이 뇌 안으로 함입되는 함몰 골절 형식의 골절도 나타날 수 있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골편 자체가 아직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골절 선이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은 함몰 골절 양상으로 이렇게 골편 자체가 밑으로 들어가는, 흔히 탁구공 골절이라고 표현하는데 탁구공이 우그러지듯이 그런 골절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뇌를 지탱하는 두개골을 두개골 기저부라고 명시합니다. 그 부분에 골절이 생기면은 뇌척수액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안면 부위에 연부 조직 쪽으로 뇌척수액이 침윤하게 되어서 특히 눈 주위에 뇌척수액이 빠지면서 너구리 눈같이 검게 되는 너구리 눈 증후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귀 후방을 다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다친 이후로 귀 후방에 점상 출혈 양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뇌척수액이 골절 편을 따라서 코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코로 맑은 물 양상의 뇌척수액이 흐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뇌척수액 비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부 외상 국소성 손상 중에서 뇌 좌상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뇌 좌상은 어떤 걸까요? 뇌 좌상은 뇌 타박상 또는 출혈성 뇌 좌상 등으로 많은 이름으로 명시되는데, 이 뇌 조직 자체의 타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 조직 자체, 뇌세포 자체가 다친 거기 때문에 뇌 좌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후는 좋지 않으며, 좌상이 심한 경우에는 생존하더라도 합병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그런 손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두부 외상이 일어났을 때 뇌에서 피가 나고 그 피가 고이면은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될 텐데, 뇌 속에 발생하는 이 출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뇌 좌상이 그 안에서 출혈이 증가하게 되면은 뇌내 출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내 출혈은 외상 직후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수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상 직후에는 뇌 안에 뇌내 출혈은 보이지 않았으나 4시간 이후에 의식저하와 함께 시행한 뇌 CT 사진에서 뇌 심부 안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부 외상이 무서운 이유가 이렇게 지연성으로 생기는 뇌내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 외상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앞서 이 경막외 혈종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막외 혈종은 어떤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막, 가장 밖에 있는 막 이름이 경막입니다. 아주 질긴 막인데 그 경막의 바깥으로, 그러니까 경막과 두개골 사이에 피가 고였다고 해서 경막외 혈종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경막외 혈종은 경막의 외측에 붙은 경막 동맥이 외상성으로 파열됐기 때문에 출혈이 생긴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개골의 골절과 동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아나 노인층에서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경막과 두개골이 굉장히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드물게는 소아에서도 두부 외상 이후에 경막외 혈종이 보고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막외 혈종은 이 경막 동맥의 외상성 파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막하 혈종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막하 혈종은 경막외 혈종과는 약간 다른 병태의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뇌 표면과 경막을 이어주는 혈관을 교정맥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교정맥이 외상성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파열되어서 발생하는 혈종을 경막하 혈종이라고 명시하는데, 이 경막하 혈종은 급성과 만성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급성 경막하 혈종은 이 뇌 조직의 손상과 동반이 많기 때문에 경막외 혈종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급성 경막하 혈종이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급성이 있다면은 분명 만성도 있을 텐데, 만성 경막하 혈종은 어떤 걸까요? 예, 만성 경막하 혈종은 수상 이후에 3주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기저질환자, 이런 간 쪽에 병이 있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또 피가 잘 굳지 않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에 의해서 호발합니다. 급성 경막하 혈중에 비해서 병의 경과가 빠르지가 않고 치료 시 전반적인 예후는 매우 좋은 편이긴 하나 이 만성 경막하 혈중은 항상 재발의 위험이 있는 병입니다. 통상적인 재발률은 약 10%로 보고되는데 이러한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10%를 상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증 두부외상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손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증 두부외상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은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낯설으실 텐데요. 예. 미만성, 그러니까 넓게 퍼졌다 이 뜻입니다. 축삭이라는 것은 뇌 신경세포의 한 부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퍼진 뇌 신경세포의 손상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중증 상태 등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부 외상 이후에 CT에서 특별히 혼수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장시간 혼수가 지속될 때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고 임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점상 출혈을 의미하고 워낙 출혈량 자체는 적기 때문에 CT에서는 포착이 어렵고 이 뇌 전반부에 아주 많은 수의 점상 출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검 사진에서 보면은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 부위에 많은 점상 출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 외상의 종류와 원인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그런데 물론 이게 두부 외상이 나타났을 때 외상 정도와 손상 부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겠는데 그래도 치료법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두부 외상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인 약물 치료로는 뇌압 강화제 그리고 소염 진통제 등을 사용하여서 두통 등을 치료하는 거고요. 뇌기능 개선제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상 부위가 경기 발작을 자주 일으키는 부위거나 아니면은 두부 외상 이후에 경기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항정관제를 미리 또는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뇌압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져야 되고 이 수술적인 치료는 결국에는 혈종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머리를 크게 여는 개두술과 머리에 구멍을 내서 혈종을 배액해주는 천두술로 나눌 수 있고 이 개두술의 방법으로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 이후에 두개골을 다시 복원해주는 두개골 절개술 그리고 뇌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면은 두개골을 열어놓고 수술 이후에 두개골을 붙이지 않는 두개골 절제술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환자 본인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물며 뇌 수술이라고 하면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뇌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수술적 치료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두술과 개두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천두술이라는 거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두개골에 약 동전 크기 모양으로 구멍을 내어서 그 안에 이렇게 고무관을 넣어서 그 혈종, 피 자체를 배액을 하는 겁니다. 수술법이 간단하고 뇌 조직을 건들지 않고 수술 부위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는가 하면 혈종이 고체화된 혈종이 광범위하게 있는 경우에는 배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를 크게 여는 개두술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두피 절개부터 굉장히 크게 머리를 열게 되고 두개골 절편도 크게 제거하고 결국에는 이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점을 찾아서 소작을 하여서 더 이상의 2차 출혈을 막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 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 두부 외상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우선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기억법이고요. 작업 및 운전 현장에서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작업 중 안전구 착용의 생활화 그리고 차량 운전 중 안전벨트의 착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서 중증 뇌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요새 이륜차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의 의무화도 역시 중요한 일이고요. 또 작업 중, 실외 작업 중 추락 등의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두부 외상이 발생하면은 경증의 외상이라고 하더라도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당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항상 두부 외상은 지연성 뇌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연성 뇌출혈은 약 48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편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염두하는 생활 습관을 지내야 하며 본인이 치료적 목적으로 항응고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머리를 다친 노인들의 경우에는 현재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은 3주 이후에 이런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 점 역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두부 외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기들은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웬만한 충격에는 두부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아기들의 경우에는 두개골의 그 고람이 유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두부 외상 시 뇌의 손상이 성인 대비 클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특정 뇌출혈의 종류가 적을 뿐이지 절대로 그 두부 손상이 적게 생김을 뜻하지는 않고요. 또한 아기들은 성인 대비 그 머리 크기 비율이 커서 두부 외상에 좀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두부 외상 후에 밖으로 피가 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이고 두피 출혈 유무와 두부 외상의 그 위험도 평가 간에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바이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의 실험에서 이륜차 사고 시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에 사망 확률은 약 35배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중상을 입을 확률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륜차 운행 시에 안전 헬멧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기가 낙상 후에 대천문이 팽팽하면 더 위험하다는 신호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그 아기의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부 외상 시 그 문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때 반드시 진찰을 해봐야 하는 것이 대천문 팽륜 소견입니다. 대천문이 피부 밖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 뇌압 상승을 의미하고 이것은 중증, 뇌 손상 가능성이 높은 징후입니다.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죠. 두피 상처는 다른 조직보다 출혈량이 많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두피는 타 피부 조직에 비하여 혈관 분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여서 출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범위의 두피 열상 시에도 출혈이 심한 편인데요. 두피 출혈 시에는 유관적으로 그 깨끗한 솜 등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을 하고 신속히 병원에 내원하여서 봉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 외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소아 두부 외상의 경우 바로 CT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아이가 머리를 다치면은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경황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CT부터 찍는 게 맞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소아의 경우에는 그 문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아 두부 외상 환자가 머리를 다쳤다고 해서 두부 CT를 우선적으로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특별히 먹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토를 한다든지 처짐 현상을 보인다든지 혹은 한쪽을 다른 쪽에 비해서 잘 못 쓰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여서 의사의 판단하에 뇌 CT 촬영을 시행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혀 혹이 났는데 당일에는 괜찮다가 이틀 뒤부터 간혹 어지럼증을 느끼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평소에 머리를 벽에 부딪혔는데 그 순간에는 괜찮다가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떤 어지럼증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상시에 그 어지럼증이 없던 환자이고 수상 이후 이틀 뒤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면 그 두부 외상이 원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수상인 뇌진탕의 경우에 어지럼증 등이 그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뇌진탕의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하루나 이틀 뒤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적절한 휴식과 약물 치료로 증상이 수일 내에 호전되겠지만은 이러한 어지럼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외상성 이석증 등의 감별을 위해서 이비인후과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헤딩을 많이 하면 두부 외상이 올 수 있나요? 네, 저처럼 발재간이 없는 사람들은 축구나 족구를 할 때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헤딩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두부 외상이 올 수도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아마추어 경기에서 헤딩으로만 두부 외상 가능성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의학 보고에서 축구 경기 중에 헤딩으로 두부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 중에 점프 중 낙상 그리고 골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이러한 행위 등으로 중증 두부 외상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에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낮에 이유 없이 졸음이 몰려와요. 졸음이 두부 외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 이후에 졸음이 몰려온다. 이것도 두부 외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뇌진탕의 증상 중에서 기면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두부 외상 이후에 이유 없이 졸림 등의 현상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뇌진탕에 의한 단순 기면현상인지 아니면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발생한 의식저하인지는 감별을 요하고요.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기들의 경우에 머리를 다친 후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두부 외상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두부 외상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시죠. 두부 외상은 경각심이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절대로 머리를 다치지 않겠다는 예방 단계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또한 수상을 했더라면 반드시 그 증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은 그런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두부 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신의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부 외상은 연령대별로 또 상황별로 손상의 정도와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세심한 관찰과 적절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